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님, 김건희 여사님, 그리고 총선 국면에서도 김건희 여사님, 김건희 여사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도 김건희 여사님, 김건희 여사님, 정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번 울부짖고 싶을 심정이 들 정도입니다. 어이 하오리이까? 우리들의 여사님 어찌 하오리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 5통의 문자를 쭉 읽으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 잘 모르고 직접 만나서 밥 한 끼 먹어본 적도 없고 먼 발치에서 한번 본 적 그 정도일 뿐입니다만은 어쩌다 보니 대통령 부인이 된 그런 여인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런데 이 전국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자신이 그 모든 책임을 어깨에 걸머져야 되는 그 장본인이 돼 있는 그 전국의 흐름 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닌가요?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는 꽁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뭔가 막 잔머리 굴려가지고 여우짓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김건희라는 사람의 그 성격 자체가 그냥 화통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마음속에 꼭 이렇게 꿍그려 먹고 있다가 나중에 막 터트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남편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가 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국정에 대한 인식 차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 커나온 기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서로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이일 수가 있죠. 남편이긴 하지만 어려운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닌가요? 우리가 부부 속사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방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꽉 휘어잡고 엄처시아처럼, 왜냐하면 지난번에 서울에서인가 7시간 녹취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게 많이 드러났잖아요. 자기 남편 보고 바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방구나 쿵쿵 끼고. 이제 이렇게 외간 기자한테 7시간에 걸친 녹취록 속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남편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관계는 또 아닌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번 전당대회도 지난번 4.10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야기는 김건희라는 세 글자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미래 비전은 무엇이고, 원희룡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경원은 국민의힘이 대권 정당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원대한 꿈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들어볼 겨를이 없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김건희, 자고 일어나면 김건희,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씹었다느니 별을 험한 얘기들이 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7월 23일은 무장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5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5차례에 걸쳐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줬다는 문자. 카톡 하는데 카톡은 아닙니다. 문자는 문자인데요. 텔레그램 문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문자 그럼 다 카톡인 줄 알죠. 전화번호로 보내는 문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 경우에 세 가지 경로로 문자를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화번호로 그냥 직접 주고받는 문자도 있고요. 카카오톡도 있고 텔레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3가지 쓰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때 텔레그램이라는데 텔레그램 이제 전문 다들 여러분 보셨죠? 그거 보면은 참 마음 아프고 그런 대목들도 있고, 김건희 여사의 성격을 그냥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김건희 여사 성격이 이렇게 마음에 하나를 이렇게 막 비틀어 가지고 품고 있거나 이제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아싸하다고 그러잖아요. 또 화통하다고, 여성이긴 하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뭐 전제 조건을 단다든지 이러려고 자꾸 그러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 빌게. 제발 말해줘. 빌으라고. 그럼 내가 빌게.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신랑이 검찰총장까지 올라갔을 때 아마 그게 이제 마지막 최고 높은 자리라고 생각했겠죠. 김건희 여사도.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서 남편이 어느 날 국회 청문회 가가지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 한 그 여파로 그냥 대통령까지 불과 1, 2년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어느 정당의 당 대표고 국회의원도 4번, 5번씩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될 준비를 쭉 해왔던 그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신랑은 그냥 검사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신랑이 그 구속까지 했다는 그 늑다리 우리 신랑이 어느 날 검찰총장까지 되네. 그래서 그 눈 깜짝할 새 대통령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현기증이 날 만큼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는 자기 신랑이 이제 검찰에 있었을 때 자기 남편과 그다음에 남편이 참 이뻐하고 믿고 중요한 일 많이 맡기고 서로 상의하는 그 후배 검사에 한동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랑이 중앙정치의 핵심 인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떠오르기 이전까지 김건희라는 분의 마음속에는 우리 신랑 그리고 우리 신랑이 대단히 아끼는 후배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과는 신랑이 뭐 바로 연락이 안 될 때는 나오고도 문자도 주고받고 전화도 주고받고 했던 사이. 아마 식사도 몇 번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거 뭐 저희가 잘 모릅니다만 이 정도 사이라면은 뭐 여름 휴가를 같이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10수년 동안 이제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지난 1월 상황을 보면 말이죠.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12월 달만 하더라도 자기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었죠. 나는 장관직에 충실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상황이 막 급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로 이제 국민의힘 그 당을 누가 지휘할 것이냐, 누가 총선을 지휘하는 지휘봉을 잡을 것이냐. 그때 이제 이런 지금 저희가 총정리한 문자를 빠르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 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던 끝에 한동훈 법무장관직을 사임하고 비대위원장 취임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때만 해도.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1월 10일이 됐는데 저 때가 말이죠. 이제 한동훈이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분위기가 막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나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 김건희 리스크 즉 디올백 수수 의혹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때 한동훈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외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과감하게 좀 차별화된 그런 목소리를 내죠. 그것이 이제 뭐 사과를 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된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합니다. 이전까지는요. 국민의힘에 있었던 당 지도부 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저런 말 한 사람 없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저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 뭘까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많으니까 1월 15일 김건희 여사가 첫 번째 문자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하지요. 먼저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사과를 한다. 이런 겁니다. 제가 부족하다. 모자랐다. 제가. 조바심이 난다. 사과하겠다. 이러는데 그 지금 보시는 글귀 마지막 보시면은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마지막 두 줄 보세요. 한 번만 V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저거는 확실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1월 15일 저 문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괘씸한 겁니다. 아니 제2부속실 그리고 뭐 특별감찰관 이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놈의 새끼가 형수님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믿었던 놈이 더하네. 아마 이런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고가운 마음이 후배 한동훈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한테 시동생한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형님하고 통화 한번 하세요. 형님도 동생 전화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던데 한번 하세요. 이제 이 정도 톤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 저는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1월 15일.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몰랐을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한 번 더 보냅니다. 문자를. 그래서 아마 답장이 없으니까 첫 번째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간곡하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두 번째 보낸 문자가 저는 정말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 맨 위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요 이런 문장은 김건희 여사가 본인만이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가령 용산 대통령실에 참모 그 누가 있다고 그래도 이런 말을 쓰라고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히 대통령 영부인한테 영부인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일단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 문장 넣으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오로지 본인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본인의 목소리가 이런 자리 대통령의 부인이 되는 자리 저는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모든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이런 대목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랄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보는 사람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그 자리가 자기 남편 자리가 대통령이 됐든 어떤 공공기관의 장이 됐든 아니면 그냥 일반 공무원 뭐 5급 공무원이 됐든 7급 공무원이 됐든 자기 남편 자기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남편의 배우자 자리에 자신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같다라는 말을 제3의 다른 남자한테 저런 고백을 한다는 거 저는 저런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아무튼 거기까지 이 문자도 이제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고서 이틀 뒤 7월 17일 날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이 그 문제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8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리고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강대강으로 이제 부딪히는 그런 국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1월 19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또 문자를 보냅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서 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요. 진정성 논란, 책임론 논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이미 한번 사과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한 뒤에 남편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는데 사과를 한다고 한들 그것이 진정성 있다고 받아들여지겠느냐. 사과를 하면 사과를 한 대로 안 하면 안 한 대로 더불어민주당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할 것이다. 그게 진정성 논란 아니냐. 책임론 다 이런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쉬이 결정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튼 한동훈 위원장님이 사과를 하라 하시면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제 저런 부분을 보면은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렇게 세 번째 저런 문자를 보면은 이제 우리 보통 사람 생각에는 한동훈 위원장처럼 비범한 인재들은 또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정도면 말이죠. 또 뭐라도 여사님의 그 간곡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사오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사님의 진정한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으니 그 대통령님과 용산 참모들과 상의를 하셔서 결단을 내려시지요 라고 하는 정도의 문자는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었을 것만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은 답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또 엊그제 했더라고요. 이제 계속 좀 빨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더욱 이해 못할 대목은 2월 21일 이른바 121 사태 때입니다.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욱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3명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를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부부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부인은 계속 문자를 보내와서 사과하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 남편인 대통령이 뜻대로 움직인다는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와서 나보고 사표를 내라니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야? 지금 윤석열 부부가 한 사람은 사과하겠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나보고 사표 내라고 그러고 이 두 사람이 지금 나를 갖고 노는 거야? 이런 오해를 하기 딱 알맞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당시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기자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사과하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네?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리고 검찰의 대선배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최대한 누그러뜨려서 완화를 해가지고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그보다 어떻게 더 세게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일 뿐이죠. 그런데 아니 이걸 뭘 또 답장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건지 그런 상황 속에서 비서실장은 얘기를 하고 그 이튿날 1월 22일 한동훈 출근길에 사퇴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을 했다 내가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여태 이제 최강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1월 20일. 그런데 1월 23일이 됩니다. 이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또 한 번 문자를 보냅니다. 이제 극대극 강대강으로 부딪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문자 가운데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라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왕따나띠에 비유한 것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크게 서운하고 화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이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 아니었냐. 두 사람이 동지적 관계 아니었냐. 근데 최근에 들어서 결이 조금 안 맞는다고 해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과를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을 하겠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좀 볼까요? 그날 근데 저런 문자가 있었던 날 충남 서천 시장에서 화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장에 미리 가 있어서 한 30분 정도 두 손 앞에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뒤늦게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나고 KTX를 타고 함께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열차 안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겠죠. 1월 25일 이틀 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또 문자를 보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일로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저 부분 잘 모르겠어요. 큰 소리로 역정을 냈었다. 큰 소리로 역정을 냈었다. 그건 아마 대통령이 큰 소리를 내서 한동훈 위원장을 나무랐다는 뜻이 아닐까 라고 저는 봅니다. 기자들은 잘 몰랐고 김건희 여사만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큰 소리를 내면서 섭섭한 마음을 표시하지 않았을까. 저 부분을 김건희 여사는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님 마음 상하셨죠. 큰맘 먹고 법무장관 사임하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서운한 말씀을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저의 잘못입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나흘 뒤 1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통령실에서 점심을 함께 먹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결국 이 문자 파동이 이번 국민의힘 오늘이 이제 7월 9일이니까 7월 23일까지 딱 2주 남았네요. 2주 남았는데 이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한동훈과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네 사람에게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누구한테 불리할까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요. 문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보겠습니다. 김건희 악마화하는데 앞장서는 민주당에 세뇌당하는 여론이 안타깝다. 제니님이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반복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디스하는 김건희 여사가 나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나중에는 동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타깝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아니 사과할 마음 있으면 그냥 하지. 아니 그걸 왜 대통령 남편 놔두고 비대위원장에 묻냐고.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써니 님이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의견도 맞아요. 아니 왜 이걸 한동훈한테 물어보냐고.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되지. 저녁마다 백엔머리 성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녁밥 같이 먹고 같이 같은 침대에 한 입을 덮고 자는 대통령,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대통령한테 상의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의견. 다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회답을 했으면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회답을 했으면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설이 난무했을 것이다.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김말수님. 그래서 해설이 난무하면서 국정농단 이런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김말수님 이런 식이고 그 다음 한동훈이 그동안 겪은 일 다 까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윤혜련님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다 알고 있는 진실 중에 일부만 지금 공개되어 있는 것일 거다.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하고 겪은 일 다 얘기하면
아마 큰 사단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아이고, 문자를 흘려서 온 나라 뒤집어 놓은지 이해가 안 된다. 결국은 이번 문자 공개한 사람, CBS 라디오에 이 문자 공개한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의 배후를 캐면은 이번 일에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사람 얼굴이 드러날 것이다. 쉬은님. 김정숙 논란도 많은데 이렇게나 문제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메이 블레싱 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여러분 많이 피로감 느끼시죠? 지긋지긋하기도 하고요. 네.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상당 부분도 그때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로 한 곱이 넘고 두 곱이 넘고 아슬아슬한 표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했는데, 그 뒤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급기야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그 얘기가 또 나오니 정말 안타깝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